안녕하세요. 우주라이크입니다. 네, 지금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시점이면은 추석이겠네요. 추석 연휴 때 이 팟캐스트를 듣고 계실 텐데 사실 올해 추석은 굉장히 많은 우려가 따르는 그런 추석이에요. 지금 물론 저희는 추석 전에 녹음을 하고 있지만 그때 가서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모로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명절을 세기 위해서 따로 고향에 내려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올해 추석은 조금 참고 댁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디서든 늘 건강 조심하시고 우즈라이크 팟캐스트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팟캐스트는 저 적색거성과 그리고 오랜만에 철랑성님께서도 자리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먼저 제가 준비한 뉴스 소개부터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뉴스는 사실 일자로는 조금 되긴 했는데 이 나사에서 최근에 발표한 뉴스예요. 그래서 나사에서 2024년까지 그 민간인을 좀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 달에 어디서든 샘플을 쉽게 말해서 샘플을 채취한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지난 9월 10일 날 이런 공고를 냈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이 시료를 채취했을 때는 그 시료를 어떻게 어디서 채취를 했는지 위치나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꼭 제공을 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공고에 따르면 그 참여한 업체는 50g에서 500g 사이의 무게의 암석 표본 등을 달에서 수집을 하고 이 표본의 소유권 그리고 이 표본을 채취한 달 표면의 위치 정보랑 상세한 이미지를 나사에다 제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이러한 그 시료 채취 계약 체결할 때 10%를 받고 그 다음에 우주선 발사 후에 10%를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적인 샘플을 수집을 한 다음에 나머지 80%를 지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이게 한국에는 뉴스가 그 달 암석 표본 하나에 3천만 원 이렇게 떴어요. 이게 굉장히 좀 짧고 강렬한 헤드라인이기는 하는데 달러를 우리나라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약 3천만 원 정도긴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일을 추진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일단 나사에 따르면 이러한 공고를 낸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까지는 계속 달 탐사나 이런 것들이 정부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지원받은 예산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런 것들 말고 이제 민간 영역에서 직접 투자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고 이것들을 좀 국제적으로 참여를 이끌어서 우주 상업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브라이든스타인 그 나사 국장은 이번 계획은 공공과 민간 차원의 우주 자원 이용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장려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뭐 인류에게 이익이 될 새로운 탐사와 발견의 시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상업적인 이용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뭐 그렇다고 그냥 이제 여기 이게 직접 진짜로 실행이 됐을 경우에 기업들이 단순히 좀 가벼운 마음으로 탐사에 임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또 발견될 수도 있고 또 그 얼음 형태로 뭐 존재하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원을 좀 확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나사에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이번 공고가 갖는 의미가 단순히 뭐 돈을 뭐 얼마를 주고 사겠다 이런 것들보다도 지금까지 이제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천체에 대한 물질을 수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선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사실 어떤 그 사건에서든지 판례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법적으로 뭔가 기준이 세워지면은 나중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해서 참고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첫 판례라든가 첫 선례를 가지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사가 이런 상업적인 공고를 한 게 거의 최초다시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를 하고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인류가 우주를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그거를 이 뉴스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제가 한번 좀 더 뉴스를 다른 데서도 같이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개인적인 생각은
뭐 표면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상업화된 쪽으로 달 표면 개발에 굉장히 상업화된 목적이 들어간 그런 공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단순히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게 지난 1966년도에 그 미국 등 98개국이 참여한 그 외기권 우주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지구 밖에 달이나 다른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개발과 뭐 사용을 규제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 조약을 좀 자세하게 풀어보면 일단 모든 외기권 개발과 사용은 당연히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어떤 특정한 국가의 이익이 되면 안 되고, 또 그 모든 국가는 국제법에 따라서 평등하게 우주를 탐사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접근 가능하고, 그 대신 그 조약한 국가들은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이런 대기권이나 지구 궤도 천체에 설치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달이나 천체는 꼭 평화적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를 전제로 이 특정 국가가 우주 자원을 뭐 독점하거나 이런 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등의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환경 오염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 지난주에 저희 백세대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주에 또 침투를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구 환경에 불리한 무언가가 생기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다른 국가에 좀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거면은 그 국가랑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모든 이제 여기에 참여한 98개국이 다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한 내용이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나사는 이번 공고가 이 외기권 우주조약에 뭐 위반되는 거 없이 이거에 따라서 진행을 한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이 민간 기업이 달에서 이제 채취한 자원을 거래하거나 뭐 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것도 달 자원을 점유하고 개발하는 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항에도 있지만 어떤 특정 국가나 기업이 이거를 점유하거나 뭐 독점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조약에는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정이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좀 조약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을 살짝 피해 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하게끔 허가를 해주려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이게 공고만 딱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나사도 그 상업화로 우주 상업화 시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조약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지 그 사람들의 이제 또 그 목적이나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을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이 인간 상업화가 좀 활성화가 되면은 저희 1화에서 그때 스페이스X 얘기하면서 천랑성님께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는데, 기업들 관심은 분명히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나사에서 물론 금액 자체가 뭐 한 번에 3천만 원이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을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업들 관심이 늘어나면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우주 개발에 조금 도움되는 부분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관심도가 늘어나면 그거에 대한 뭐 관련 연구나 이런 것도 늘어날 거고, 그렇긴 한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그 좋은 점이 많을지 이런 것도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점유라든가 뭐 민간 개발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그게 다른 뭐 피해나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개인적으로는 달을 그렇게까지 환경 오염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개발을 해야 될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구정을 좀 확실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아마 이거는 공고가 한번 나온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뉴스도 분명히 앞으로 조금씩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저희도 계속 지켜보고 또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또 다른 뉴스를 준비해 주신 저희 천랑성님께서 나머지 뉴스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진행을 맡게 된 천랑성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뉴스도 역시 나사에서 발표가 된 뉴스인데요. 다소 뭔가 흥미진진했던 이전 뉴스와는 다르게 좀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저까지도 면목이 없어지는 그런 뉴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후계 망원경이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또다시 발사가 연기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입니다. 참담한 소식이군요. 이번에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더 컸었는데요. 왜냐하면은 오랜 기간 연기 끝에 계속해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조립한 영상을 공개한다던가 다른 경납고에서 경납고로 옮겨가면서 실험을 하는 영상들을 정말 많이 공개를 했었거든요. 지난 2년 정도 동안. 그렇지만 지금 온 인류가 힘들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계획이 차질이 크게 생겨서 기존 계획이었던 2021년 3월 30일 발사에서 2021년 10월 31일 이후로 발사 일정이 밀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연기가 되네요. 원래 계획대로였다면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2007년에 발사가 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몇 년이 연기가 되는 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대학교를 2학년째 다니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 발사가 됐었어야 했다는 거죠. 물론 그동안 가만히 기계를 놀리고 있었던 건 아니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뭐 이런저런 장비들도 더 달아보고 그런 시간이 흘렀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밀리고 있는 게 점점 불안한 이유가 허블 우주 망원경의 후계 기종이라는 이야기를 아까 드렸었는데 허블 우주 망원경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1990년에 발사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30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던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잔고장이 있어 왔고 2011년자로 우주 왕복선의 사용이 완벽하게 종료되면서 정비조차 10년 동안 받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WFC라는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에 고장이 발생해서 허블 우주 망원경이 안전 모드로 부팅이 되고 거의 모든 기능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부품의 기판을 전부 포맷하고 다시 설치를 해서 어떻게 다시 기능을 하고는 있는데 계속 이런 고장들이 생기고 있다는 게 정말 불안한 따름이고요. 정말 심각한 일은 자이로스코프라는 부품이 점점 고장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주 환경에서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선체를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 제어를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주 공간에서 X축, Y축, Z축의 자세 제어를 하기 위해 3개의 자이로스코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허블 우주망원경에는 6개의 자이로스코프가 들어있었고 지금은 그중 4개가 고장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이로스코프가 2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뭐 아주 정밀하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꽤 관측을 할 수가 있고 정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가 더 고장이 나는 상황에서도 관측 자체는 할 수 있고 그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고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케플러 우주망원경이라는 망원경에서는 자이로스코프들이 고장이 나서 남은 자이로스코프로 태양광의 광자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압력으로 자세를 조정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임무를 수행했었던 적도 있었으니만큼 뭐 자이로스코프가 하나 더 고장나면 허블 망원경은 끝이다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 둘씩 심각한 고장이 생기고 있음에 따라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언제 임무가 종료돼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후속 기종으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올라가줘서 관측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또 반년 넘게 밀림에 따라서 어쩌면은 관측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허블 우주 망원경은 당연히 한참 전에 퇴역을 했었어야 되고요. 심지어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2020년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도 목표 수명을 넘긴 시점입니다. 설계 수명은 5년이고 목표 수명은 10년이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2017년까지가 목표였던 거죠. 이렇게 계속 일정이 딜레이되고 계속해서 이런저런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원래 처음 2007년 발사 예정일 때 배정된 예산은 약 1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1조 원 정도. 뭐 한 명의 개인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지만 우주과학 프로젝트에서 1조 원이라면 뭐 가성비 괜찮은 그런 액수였지만 지금은 10배도 넘게 해당 예산이 불어나서 하나 약 10조 원은 우습게 돌파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아직 발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돈은 더 늘어날 것이고요. 이게 얼마나 비싼 금액인지 다들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사실 저도 전혀 안 오거든요. 10조 원이라는 금액은 너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조원의 1%도 실감이 안 나는데요. 어, 그게 얼마나 비싼지 약간 비유를 해서 알려드리자면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똑같은 무게의 순금을 준비한다고 하면은 그 순금보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20배나 더 비싸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을 다 합쳐보면은 더 감이 안 오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엄청나게 비싼 프로젝트이다. 그리고 그 정도의 금액이다 보니까 현재 미국 정부의 과학 프로젝트 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사도 예산을 타서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성과는 내지 못하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산은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뭐 미국 의회에서는 당연히 질타를 해야겠죠.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타를 받을수록 나사는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예산을 끌어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연기하고 축소하거나 심지어는 취소하면서까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미 돌아오기에는 너무 많이 걸어왔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올인을 하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올인을 할 때에 따르는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 고장나면 어떡해. 저도 정말 지금도 조마조마한데 특히 허블 우주 망원경도 사실 처음 발사됐을 때 망원경의 거울에 몇 미리 정도, 몇십 미리 정도 오차가 발생해서 정말 뿌연 사진만을 전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사와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정말 심한 조롱을 받았었죠. 그렇지만은 2년, 3년이 흐르면서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 비행사 분들이 부품을 교체해 주시고 정비도 해주시고 하면서 허블 우주 망원경은 제대로 된 기능을 되찾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주고 하지만 허블 우주 망원경은 수차례 정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정비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허블 우주 망원경과는 살짝 다르게 적외선을 관측하는 망원경입니다. 다들 적외선 카메라 발열 체크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상적인 온도 정도에서는 적외선에 해당하는 빛을 가장 많이 내뿜는데 지구 근처에 있다면은 태양빛에 의해서 그리고 지구의 빛에 의해서 적외선 온도가 망원경의 온도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망원경에 의해서 적외선이 또 방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밝은 조명 아래에서 어두운 별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지구와 태양의 라그랑주 점이라고 하는 점 중 한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항상 우주 망원경이 지구의 그림자 뒤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지구에서도 어느 정도 온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차단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지구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예정입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지구에서 약 600k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비하는 데 수월했지만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사실상 정비가 절대 불가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가장 멀리 유인 우주선을 타고 갔던 곳이 달입니다. 달은 한 40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보다 거리가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 곳까지 간 다음에 그곳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같은 극도로 민감한 장비를 수리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발사하고 나면은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뭐 많은 리스크가 있다, 위험하다,
돈을 너무 많이 먹었다, 너무 지체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필요한 일이니까 하고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응원을 해야겠죠. 뭐 다른 프로젝트들이 많이 연기되고 취소되고 축소된 거는 아쉬울 따름이지만 그 정도로 허블 우주망원경이 탁월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도 거는 기대가 더 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성과가 어땠냐면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한 자료로부터 나온 논문만 2만여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논문 중에 98% 정도의 논문은 다시 다른 저자에 의해서 인용되어서 수도 없이 많을 정도로 인류의 지식을 확장해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세기 전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은하단들의 후퇴를 관측하여서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했듯이 허블 우주망원경은 다시 한번 그 은하들을 관측하고 은하단들을 관측하면서 정확하게 얼마나 빠르게 그 은하들이 후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이전에 우주의 나이는 100억 년에서 200억 년 사이다 라고만 알려져 있었고 허블 우주망원경 이후로 약 137억 년 정도의 나이를 가진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주가 팽창하는 것이 중력에 의해서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빠르게 팽창을 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알려줌으로써 우주론 전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은하사진, 성운사진, 성단사진과 같은 것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작품입니다. 대중들로 하여금 이런 멋진 사진들, 예쁜 사진들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가 이렇게 예쁜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우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인류 천문학의 발전에 있어서 정말 큰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허블 망원경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렇게 기대가 한껏 높아진 상황에서 기대를 충족시켜줄 수 있게끔 많은 응원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많은 일들이 있어서 발사 일정이 연기되고 있고 임무 시작 일정이 늘어지고 있지만 뭐 그 어떤 어려움도 잘 감수해내고 언젠가는 멋지게 임무를 완수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정말 연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뭐 저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발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기대가 되는 것 좀 한 게 제가 처음 진짜 천문학이라는 걸 처음 접하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되게 다양한 사진 자료라든가 보통 일상적으로 접하는 천체 사진이나 이런 것들 중에 허블의 작품이 되게 많거든요. 허블 망원경의 작품이. 근데 그런 것들로 천문학을 알고 또 천문학을 좋아하게 된 세대가 이제 그 계기를 만들어준 망원경을 보내고 새로운 망원경을 다시 이제 쏘아 보내는 그 순간을 저희 세대 때 맞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저는 한편으로는 좀 설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솔직히 허블 망원경은 저희가 예전 팟캐스트 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노인 착취가 맞고요. 여전히 착취를 당하고 있는 허블이긴 하지만 진짜 잘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임스 웹은 물론 허블이랑 조건은 많이 다르고 제가 알기로 원래 이렇게 쏘아 올리는 망원경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트윈으로 똑같은 걸 하나 더 제작을 해서 결함이나 이런 거 발생할 때 시뮬레이션을 그런 걸로 같이 해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임스 웹은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만들지 않았다고 들어서 더 힘들 거예요. 사실 뭔가 결함을 발견하거나. 그래서 정말 운이 나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놓고 한순간으로 인해서 이제 도루묵이 돼버리는 우주 공간에서 저희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금이 터지는 그런 광경을 목격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지금까지 저희 인류가 그렇게 많은 연기를 해오면서 이 제임스 웹에 대해서 어쨌든 그만큼 많은 기술을 집약시켜 놨을 거니까 그것들이 가져올 미래를 기대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물론 비관적인 뉴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러다가 또 빨라지면 또 빨라질 수 있는 게 우주 계획인 거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순간이 또 다가오는 거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참 그 우주 개발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막 긍정적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천문학이라든가 이런 우주과학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우주개발 강국들보다는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뉴스나 이런 것들도 조금 소식이 늦거나 좀 적은 게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 각국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우주 개발과 또 천문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항상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우주라이크는 또 이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다음 에피소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명절 끝까지 잘 보내시고요. 또 즐거운 한가위 되시고 코로나 여전히 조심하시고 다음번에 또 우주라이크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우주외교관 우주라이크였습니다.